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일상은 작은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으면 즐길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화면에서 조금만 시선을 떼기만 해도 세상은 적으로 넘쳐나는 듯이 느껴집니다. 세상이라는 적은 때로는 학교 동급생, 직장 상사, 심지어 부모님이나 자식의 모습으로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은 숨이 막히곤 합니다. 또한 일상의 극심한 권태로움이나 삶에 대한 무관심 또한 우리 생애의 적이 됩니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고, 죽음을 각오하며 살면 무서울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란 것은 아무리 상상해보아도 와닿지 않는 경험이고, 그런 죽음이란 것을 각오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 혼자 겨우 살만한 집조차 구하기 힘든 요즘, 우리는 어떤 각오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까요? 각오만으로 버티고 살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 사방이 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맞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놓고 고뇌하고 결국 자신의 품은 뜻대로 죽음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런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관철했던 이순신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정유년 여름에 임금의 교서를 받고 해남 우수영에 부임하였다. 우수영은 좁은 물목을 사이에 두고 진도를 마주보는 바닷가 언덕이었다. 적은 몇 달째 오지 않았다. 허나 적들은 경상 해안 쪽에서 전라 해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적의 중심은 해남반도 어란진 일대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우수영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 모질고 질긴 생명들을 이어나갔다. 백성들의 초가집에서는 끼니 때마다 보리밥 익는 향기가 퍼졌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진도 여자들은 바닷가 언덕에 모여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고, 우수영 쪽 여자들도 그에 화답하였다. 그 노랫소리에 자신의 무기력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의 목숨과 앞으로 지키지 못할 백성들이 떠올라 칼찬 그는 민망하였다. 그의 기나긴 관직명처럼 우수영은 이름뿐이었다. 그가 가진 군사는 120명이었고 전선은 12척이었다.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현재 전력은 많거나 적은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가 입각해야 할 사실일 뿐이었다. 그뿐이었다. 그것조차도 7천량 해전 이후 흩어졌던 자들을 겨우 모은 것이었다. 거제현령, 아니 미주왕 첨사 김응암, 녹도 만호, 송여종, 경상우수사 배설도 우수영에 들어와 있었다. 이들 모두 7천량 해전 이후 자신들의 임지를 적에게 빼앗긴 지방 수령들과 수군 지휘관들이었다. 우수영에 부임하던 첫날 장졸들을 모아놓고 교서에 절을 하였다. 장졸들을 먹이려고 소를 잡고 술을 풀었다. 군복을 제대로 걸친 자가 없었다. 그들은 굶주려서 고기를 껄떡대며 먹는 피난민일 뿐이었다. 고기 국물이 넘어가며 꿈틀거리는 그들의 목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경상우수사 배설은 원균의 휘하에서 7천량 해전에 참전하였고, 조선 수군이 열세에 몰리자 전선 12척을 빼내 진도로 달아났다. 배설은 이새에 낀 고기 찌꺼기를 혓바닥으로 털어내 뱉으며 말했다. 통제공 무운을 비워 존망의 길에 운세란 없는 것이오. 아시겠소 배수사. 통제공, 용맹할 때는 용맹하고 겁낼 때는 겁을 내는 것이 병가의 전략이라 알고 있소만 그게 바로 무운이라는 것이 아니겠소. 몸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으나 다시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래, 지금은 그 어느 때요. 그야 통제공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겠소. 저처럼 병든 몸이 어찌. 배설은 허리병을 앓고 있다는 핑계로 임금의 교서에 절하지 않았다. 7천량에서는 마땅히 겁을 내야 할 때였소. 용맹과 겁은 흔히 같은 것이오. 다만 쓰일 때가 다를 뿐이오. 송장에 덮인 바다 위에서 목숨의 귀함을 깨닫는 것 또한 용맹이오. 용맹은 인에 가까운 것이오. 아시겠소 통제공. 배설은 그의 어법을 흉내내며 말했다. 배워야 했으나 그가 숨겨놓은 전선을 아직 찾지 못하였다. 12척의 전선은 진도 어딘가의 갯벌에 있을 것이었다. 그의 궤변을 듣자니 몸속에서 칼이 우는 듯하였다. 그날 밤 배설은 탈영하였다. 끝내 배설을 잡지 못하였으나 진도 갯벌에 그가 감추어둔 전선 12척을 찾았다. 도원수 권율에게 서찰을 보내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 배설의 머리를 우수영으로 보내달라고 당부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외선마다 천하포무 깃발이 걸려 있었다. 붙잡은 적장들의 말에 따르면 천하포무는 오다 노부나가의 깃발이었는데 히데요시가 이를 이어서 받았다고 하였다. 천하를 무로써 다스린다는 의미로 히데요시가 생각하는 천하는 조선과 명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었다. 히데요시가 품은 뜻을 이해하였으나 파도처럼 달려들었다가 파도처럼 쓸려 내려가는 수많은 적병들의 저기의 근본을 이순신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그들은
앞서 죽어나간 동포들의 죽음을 이어받으려는 것처럼 광기로서 싸움에 임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죽음의 고리에서 충이나 무는 없는 듯하였다. 적들의 저기는 어떤 근본도 없었고 그렇기에 그를 보낸 히데요시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길산봉이었다. 보이지 않았고 뵐 수도 없었다. 보이지 않고 뵐 수도 없는 적이 보내는 죽음의 고리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는 다만 눈에 보이는 적들을 베어낼 뿐이었다. 그렇게 임진년에는 농사를 짓듯이 고기를 잡듯이 적을 베어 죽였었다. 평신년 한산 통제왕에 부임해 있을 때 임금이 의병장 김덕령을 때려 죽인 일을 그는 떠올렸다. 이순신은 임금의 칼에 죽는 것이 싫었다. 자신이 수긍할 수 없는 죽음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임진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무장으로서의 그의 위치는 무수히 다가오는 근본 없는 적들에 의해 정해졌다. 그러므로 그 위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기에 무의미하지 않았다. 적들의 창검에 그의 몸이 베어지는 날이 올 때 그것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이순신은 임금의 칼에 죽는 것이 싫었다. 그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의 방식은 자신에 의해 정해져야 했다. 1596년 병신년 여름 충청남도 홍산에서 왕족 서울 출신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켰다. 의병을 모집한다는 명분으로 동갑회란 것을 조직해 동네의 무례배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하였다. 그의 군대는 홍산현을 습격해 현감을 사로잡고 홍산을 포함한 6개의 고을을 함락시켰다. 이번에 일으킨 의거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이몽학은 떠들고 다녔다. 그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호미를 던지고 그에게 투항하는 농민들과 승려들이 수만에 이르렀다. 나라는 준비 없이 전쟁을 치렀고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극에 달했다. 율곡 이이가 지금의 임금에게 지적한 대로 연산군 때부터 이어진 백성에 대한 수탈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전쟁 수행을 위해 더욱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민심 이반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때 김덕령은 광주에서 의병을 조직해 전주에서 활약하다가 조정의 명으로 진주에서 의병장 곽재우와 함께 권율의 밑에서 영남 지방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김덕령은 권율의 명으로 난을 진압하기 위해 진주에서 출병하였으나 홍산에 입성하기 직전 이몽학은 부하의 칼에 죽었고 김덕령은 빈손으로 진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반란군에 가담했던 백성들은 때로는 흩어지고 몇몇은 붙잡혀 문초를 받았다. 그들의 입은 난을 일으킨 배후를 실토했는데 그 이름들은 하나같이 의병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중 한 명으로 거론된 자들이 김덕령과 곽재우였다. 권율은 김덕령이 이몽학과 내통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홍산 진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씌어 체포하였다.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함께 배우로 지목된 곽재우와 함께 그대로 서울로 압송되어 갔다. 김덕령은 1593년 어머니 상중임에도 3년상을 치르지 않고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그 치략과 용맹함이 대단하다고 인정받아 임금은 그에게 초승장군이란 군호를 내려주었고 그런 임금은 이번에는 그의 정강에 거듭 주리를 틀었고 20여일 동안 6차례 고문을 당한 후 그는 옥중에서 죽었다. 김덕령은 큰 활약이 없었던 것에 비해 명성이 높아져 가고 있었고 본인 또한 그 명성을 우려하였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임금은 강한 신하를 두려워하였다. 이몽학이 의병을 구실로 난을 일으켰으므로 임금은 의병 무리를 또한 두려워할 대상이었다. 임금은 용맹한 장수가 필요했고 또한 장수의 용맹이 두려웠다. 조정은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강한 신하와 용맹한 장수의 목숨이 필요하였고 궁궐은 날마다 피해 젖었다. 곽재우 또한 신문을 받았으나 죄가 없음이 밝혀져 풀려났다. 그는 스스로 벼슬길을 포기하고 군대를 해산한 후 산에 응거하였다. 곡식을 끊고 솔잎만 먹고 산다는 말도 떠돌았고 신선이 되어 날아가다는 소문도 있었다. 스스로 관직을 포기한 그를 보고 임금은 안심하였나 보다. 그는 제명에 죽는 날까지 임금의 칼에 죽지 않았다. 해남의 우수용 침소 벽에 걸어놓은 임금의 교서를 보았다. 정유년 7월에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는 임금의 명을 들었을 때 이순신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심했었다. 그리고 임금의 칼에 죽은 김덕령과 임금의 칼날을 피해 응거한 곽재우의 삶을 떠올렸다. 그는 김덕령처럼 죽을 수도 없었고 곽재우처럼 살 수도 없었다. 임금의 적이 아니라 적의 적으로서 자연사하고 싶었다. 그의 무와 충은 임금이 없는 곳에서 세워져야 했다. 그의 죽음은 애도될 일 없는 죽음이어야 했다. 전하의 적들이 전하를 뵙기를 고대하고 있나이다. 신은 결단코 전하의 적들을 전하에게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적들은 전하의 적이 아니라 신의 적인 까닭입니다. 그는 나직이 속에 품은 뜻을 중얼거렸다. 보이지 않는 적의 기척에 잠에서 깨는 새벽마다 식은땀이 흘렀다.
우수영 언덕과 진도 사이의 좁은 물목을 지나는 명량은 밀물과 썰물의 이동이 많아 물살이 매우 빨랐다. 물목이 좁아 물이 지나면서 바위에 부딪혀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방민들 사이에서 바위가 우는 것 같다는 뜻으로 울돌목이라고도 불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산속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였다. 명량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 뒤치락 하였다. 명량을 지나는 바다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뒤채기를 반복해왔을 것이었다. 방책 없는 세상에서 머리로는 죽을 자리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의 몸은 그런 소망을 역전시킬 한 줄기 영유를 느꼈다. 아마 그의 몸은 살고 싶었나 보다. 명량은 순류와 영유가 따로 있지 않았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책일 터였다. 그런 연유로 이순신은 정유년 8월 말에 우수영을 떠나 바다 건너 진도 벽파진으로 진영을 옮겼다. 벽파진 동쪽의 넓은 바다는 적을 맞을 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만의 사지였다. 그에게는 12척밖에 없었다. 명량을 비워두고 벽파진 쪽으로 적의 척후를 유도하였다. 명량을 북서로 흐르는 급류가 적들에게는 한양으로 향하는 편한 바닷길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울돌목의 순류가 영류로 바뀌는 순간 그곳은 적과 나의 사지가 될 것이었다. 거기에 역전의 길이 있었다. 며칠 전 임금의 교서를 받았다. 수군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 육지로 올라와 권율에게 합류하라는 내용이었다. 해남 달마산, 두륜산 일대에 박아놓은 척후작 임준영이 급박하게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와 보고하였다. 적선 친척이 어제 해남 어란진에 들어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도 쪽의 조선 수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물길을 따라 서해로 올라가 한강으로 들어가서 서울을 도모하자고 저희들끼리 말했습니다. 울돌목의 사지는 비어 있었다. 적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작전대로 유도당하여 북서로 흐르는 순류를 타고 울돌목에 당도했을 때 잠깐의 시간을 벌 수만 있다면 그때 일어날 물살의 역전은 이 작전을 성공시킬 유일한 방도였다. 임준영의 보고를 받은 날 밤에 통제사로 재임명된 후 두 번째로 임금에게 올리는 장계를 썼다. 이제 수군을 패하시면 전하의 적들은 서해를 따라 충천 해안을 거쳐 한강으로 들어가 전하에게로 갈 것이므로 신은 멀리서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수군이 비록 외롭다 하나 이제 신에게는 오히려 전선 12척이 있어온즉 이순신은 마지막 한 줄을 마저 써내려갔다. 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는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다. 김덕영의 죽음에서 이순신은 죽을 자리를 정하였고 우수영 아래 명량에서 삶을 위한 방도를 찾아내었다.